안녕하십니까? 관교이치 기공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장 매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매몰의 목적과 매몰제가 가지고 있는 요구 조건들, 그 다음에 매몰제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성, 그 다음에 매몰제의 종류, 매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매몰법에 대한 종류들 중에서 진공매몰, 그 다음에 진공매몰 후 수동매몰, 가압매몰, 특수매몰, 이 매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주입선 부착을 먼저 배웠는데요. 주입선 부착 과정에서 매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럼 우선은 매몰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납형을 금속으로 대체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납형이 있는 틀이 필요하겠죠? 납형 그 형태가 인기된 틀이 필요하겠는데, 그 틀을 우리가 주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형을 형성하기 위해서 매몰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납형을 나중에 금속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표면을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형과 주조 금속이 수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수축되는 양만큼을 이제 매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보상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원심 주조를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원심 주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강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제 강성을 갖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가 완료된 이후에 금속이 급격히 쉽게 식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매몰제가 좀 따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금속이 용융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물도 좀 따뜻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속이 급격하게 식는 것을 좀 방지하는 이런 역할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의 탈출을 이제 배기를 좀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몰을 하게 될 때 이 매몰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제 필수적인 조건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조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작이 용이해야 되고 혼합이 잘 되면서 이 표면 자체도 활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작업성이 좋지 않으면은 좀 작업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매몰제 분말과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를 섞어서 혼합을 했을 때 혼합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택한 표면 형성이 가능해야 한다. 이제 위에 스무스 서비스랑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 납형 표면에 이제 이 매몰제가 와서 붙었을 때 납형이랑도 잘 달라붙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납형의 표면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활택하게 잘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미세 부위라든지 변연을 정밀하게 재생을 해야 된다. 기포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진이라든지 내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매몰제가 침투를 해서, 그러니까 매몰제가 모두 다 딱 표면에 닿아서 모든 면이 다 원활하게 재생이 다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온에서 가열할 때 가스가 나오면 안 되고 합금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매몰을 하고 나면은 용융금속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온에서 왁스를 제거해주는, 기화시켜주는 과정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몰제에서 이제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주조체의 표면을 좀 거칠어지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아예 매몰제가 터져버리는, 이렇게 크랙이 가버리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 배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금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조건으로 따라 붙습니다. 자, 주형의 내면은 고온에서 파절되면 안 됨, 유해랑 마찬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형 내에서 공기 및 가스 방출이 용이하도록 다공성 구조를 지녀야 한다. 자, 우리가 왁스를 기화시켜주고 나면은 이 기화된 왁스가 이제 빠져나가겠죠. 가스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게 잘 빠져나가야지만 우리가 금속을 넣었을 때도 그 금속이 잘 안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조력에 지탱할 수 있는 강도도 필요하겠죠. 이 주조하다가 매몰제가 뭐 깨진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평과 금속의 수축을 보상하기 위한 팽창력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주조를 하고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나평도 일정 부분 수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속도 일정 부분 수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을 보상하기 위해선 매몰자가 어느 정도는 팽창을 해줘야지 수축이 보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조가 완료된 이후에 매몰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매몰재가 너무 단단해서 제거하기 어려우면은 작업성도 좀 작업하는 사람도 좀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매몰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다가 주조체가 오히려 이제 손상을 받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거할 때 쉽게 제거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성,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너무 고가의 매몰재는 좀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의 이제 가격, 경제성을 가져야 된다. 즉 이런 것들이 매몰재 요구 조건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매몰재 조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몰재는요, 내열재와 결합재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열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카로 이루어진 석영, 그리고 홍연석으로 이제 주로 이제 주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성분 외에도 이제 석영, 홍연석 외에도 이제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첨가제가 더 첨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몰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제 금속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합금용 매몰재에는요, 황산칼슘 반수석고, 우리가 알파칼슘 설페이드 이제 헤미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들어가 있고요. 도제 용착 주조관용 합금, 즉 PFM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PFM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비귀금속 매몰재를 사용해야 된다. 비귀금속으로 주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좀 높은 온도에서, 왜냐 금보다는 비귀금속에 대한 그 용융점이 훨씬 더 좀 높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매몰재도 마찬가지로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매몰재가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도제 용착 주조관용 합금이라든지 비귀금속을 용융해서 사용할 때는 7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사용되어진 재료들이 인산염이라든지 혹은 이제 규산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매몰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석고결합 매몰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선 본디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 석고결합 매몰재 같은 경우에는 좀 저온에서 주조했을 때 적용 가능한 매몰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700도씨 이하에서 안정 상태를 가집니다. 즉 700도씨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게 수축을 하면서 아예 석고가 이제 파괴되는, 분해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황가스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700도씨가 넘지 않는 이런 온도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석고결합 매몰재 같은 경우에는 700도씨 이하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귀금속, 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조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이 되겠죠. 이제 성분으로 보자면 이제 내화재, 석영, 홍연석이 한 60에서 65%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결합재로는 황산칼슘이 한 30에서 50% 정도가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성분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아까 앞서서 나평이라든지 금속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매몰재가 어느 정도 팽창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한번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축을 했을 때 이제 팽창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거냐인데, 우선은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인레이라든지 크라운 주조에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소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레이라든지 혹은 크라운 중에서 좀 작은 크라운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어진 타입이고요. 합금의 주조 수축을 열팽창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인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큰 크라운, 네, 등등, 혹은 이제 크라운 브릿지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합금의 주조 수축 방법이 주조 수축이 됐을 때 이제 팽창을 흡수 팽창으로 보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국소 위치 프레임인데, 국소 위치 프레임 중에서도 이제 그 일반 금속이 아닌, 비금속이 아닌 이제 귀금속 합금을 사용했을 때 이 타입 3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합금의 주조 수축을 열팽창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실습할 때나 이럴 때 좀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크리스토발라이트라고 써져 있는 이 매몰제가 석고결합 매몰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팽창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작은 인레이고 작은 크라운을 매몰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석영에서 한 0.7에서 1.3% 정도의 팽창, 홍연석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5% 정도의 팽창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흡수 팽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매물제 입자와 이제 만나서 이제 물을 흡수하면서 생기는 팽창을 말하는 건데, 이제 물의 표면 장력으로 생긴 팽창과 매몰제 입자의 팽창으로 생기는 팽창, 흡수 팽창이고요. 팽창량은 조금 더 큰 1.2에서 한 2.2까지도, 2.2% 정도까지도 팽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입 3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귀금속의 국소 위치 프레임 제작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의 팽창량을 가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숫자 100, 200, 300, 400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온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팽창률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크리스토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1.1부터 시작해서 1.2가 올라가고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1.3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제 쿼츠 같은 경우에는 한 0.8에서 시작해가지고 0.9를 좀 넘어서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간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인산염 결합 매몰제입니다. 이제 포스페이트 본디드 이제 인베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산염 결합 매몰제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석고결합 매몰제보다 훨씬 더 고온을 좀 견딜 수 있는 매몰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고온에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한 800에서 950도까지 용융이 돼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그 금속도 훨씬 더 이제 높은 온도에서 용융이 되는 금속을 사용하는데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니켈크롬 합금이라든지 아니면 도제 용색 주조관형 금합금 매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온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장점은 갖고 있지만, 이게 이제 경화가 되고 나면은 사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하는데 조금 힘이 든다라고 는 좀 단점도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산화규소 결합 매몰제입니다. 실리카 본디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것 역시 고온에서 이렇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진 매몰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그 인산연계 매몰제보다도 훨씬 더 고온까지 견딜 수 있는 매몰제입니다. 그래서 이 매몰제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도 이상에서도 충분히 안정성이 있고, 그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고온에 올라가도 뭐 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매몰제가 뭐 분해된다든지 파절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금속 중에서도 좀 가장 높은 용융 온도를 가지는 이 코발트 크롬을 사용할 때 주로 적용하는 매몰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코발트 크롬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보철물이 뭐 PFM도 있겠고, 그 다음에 국소이치 프레임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보철을 제작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이산화규소 결합 매몰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몰하는 과정에서 주조링이 사용이 될 텐데 이 주조링의 종류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조링의 종류는요, 금속 아니면 실리콘, 플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금속링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실리콘링,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 캐스팅링입니다. 이런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제 주조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요 링과 마찬가지로 같이 한 세트로 이때 이제 원추대가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링 크기의 직경에 맞는 적절한 원추대를 선택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 주조링이 하는 역할은 이제 혼합이 된 매몰재를 링 안에 주입해서 주형을 형성하고자 할 때 그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매몰재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유동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흘러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 원추대와 링을 결합시키고 그 안에 매몰재를 주입시켜서 경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보철물이 좀 사이즈가 작은 거는 직경이 좀 적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국소위치 프레임이라든지 보철물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 때는 사용하는 링도 당연히 사이즈가 커야겠죠. 그래서 보철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직경의 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메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메몰 과정 및 그 메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주조링 내면에 링 라이너를 내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링 라이너를 내장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조링 상단에서 약 8분의 1인치, 즉 3mm에서 4mm 정도 짧게 내장을 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들을 좀 보시면은요, 링 라이너가 이 주조링보다는 좀 짧게 내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조링 안에서 오버랩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서 하얀색 바탕에서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링 라이너가 오버랩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오버랩 되지 않고 살짝 공간이 생겨 있죠. 즉 좀 짧게 길이도 좀 짧게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매몰재가 이제 경화가 됐을 때 링 라이너가 완전히 오버랩돼서 이렇게 라이너가 내장이 되어 있으면 이 경화된 매몰 그 덩어리가 통째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조금 짧게 이렇게 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너가 하는 역할은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팽창에서 완충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매물질 경화 팽창, 수화 팽창, 열 팽창을 하는 완충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조가 끝나고 나서 실온에 방치했을 때, 열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끝난 이후에 매몰재를 제거할 때도 좀 편하게 잘 빠지게 할 수 있게끔 해준 역할도 하고요. 즉 매몰할 당시에 너무 잘 빠지면 안 되지만 매몰이 끝나고 나서는 또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제거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포를 할 때, 내장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오버랩되지 않고 다음에 너무 이제 길지 않게 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링 라이너가 팽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링 라이너를 사용할 때 살짝 물에 한번 적셔주거든요. 그래서 매몰재 주입을 하기 전에 물에 살짝 적셔주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물에 적셔서 젖게 되면 이렇게 마르지 않고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수화 팽창이 조금 더 일어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팽창을 더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성면대를 링 라이너를 이제 보통 이제 2겹까지도 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성면대가 링 라이너가 이렇게 좀 건조할 경우에는 매몰재에 있는 수분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팽창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링 라이너를 성면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재료가 통상적으로 성면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링 라이너를 성면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성면이 사람의 몸에 안 좋다라는 연구도 많고, 이미 이런 성면으로 인해서 뭐 진폐증이라든지 이런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되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요 성면 대신 다른 재료가 섞인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이런 링 라이너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입선 부착이 끝나자마자 원추대에 납형을 고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형이 생긴다든지 수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과정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납형의 최상형과 주조링 상단의 사이에는 4분의 1인치 약 6에서 8m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제 원추대에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6에서 8mm에 대한 이런 거리를 두는 이유는요. 주조할 때 주조압에 의해서 매몰재가 파괴가 되는 것을 막기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형 안에 있는 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입선 부착하고 원추대해서 링에 고정시키기 전에 사실은 사전에 길이를 한번 확인하고서 주입선을 부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적절한 주입선 길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조링 상단과 거리가 4분의 1인치보다 더 클 경우 이제 이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추대를 왁스나 그 몰딩 클레이로 사용해서 좀 높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형이 링 안에서 고열대, 그 열이 이제 가장 집중되는 그 부분에서 조금 피해서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위치해야 하는 것은 이제 수축류 리저버가 그 역할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치에 이제 있도록 주입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예 링 내면에 이제 4분의 1인치까지 되는 거리를 이제 연필로 좀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매몰재로 주입을 할 때 그 딱 거리만큼만 매몰재로 주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링 상단과 거리를 좀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납형 내면에 분리재 및 불순물을 제거를 합니다. 이때 과산화수소랑 비눗물을 혼합한 용해가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불순물이 없도록 세척을 한 후에 또 이 비눗물이나 과산화수소가 남아있지 않도록 물로 한 번 더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납형에 수분재를 도포를 하는데요. 이제 이 수분재를 도포하는 목적은 이 표면 장력을 좀 낮춰서 매몰재가 이 표면에 잘 달라붙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수분재를 도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 부분에 이게 뭉치거나 아예 이제 물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겠고요. 만약에 이게 좀 과잉하게 도포가 됐다라고 하면은 입으로 살살 후후 불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매몰재를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혼수비로 혼합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매몰재 혼수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파우더와 그 다음에 물의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주되 이 정확하게 지켜주는 비율은 이제 그 제조회사에서 보통은 제공을 해줍니다. 몇 대 몇 비율로 혼합을 하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비율을 맞춰서 혼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매몰재는 어떤 매몰재를 쓸 것인지는 어떠한 용융금속을 쓸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석고 결합이냐, 인산염계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서 이제 그 주조할 그 금속의 온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매몰재를 혼합을 하게 되는데 진공혼합기는 한 15초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손으로 믹싱을 한다라고 하면 30초 정도 혼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석고 결합 매몰재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혼합을 할 때 한 20도에서 24도씨, 즉 실온수를 사용해서 혼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인베스트먼트 몰드, 즉 그 매몰재가 주입된 그 주형의 팽창을 봤는데 그 팽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수비인데요. 매몰제 팽창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혼수비입니다. 혼수비가 낮을수록 수축에 대한 보상이 커지고요. 혼수비가 높을수록 경화나 수화, 그 다음에 열팽창을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혼수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분말과 그 다음에 물의 비율인 거잖아요. 그래서 워터 파우더 레이셔 해가지고 그 파우더 대비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 시간에서는요. 혼합하는 시간, 즉 믹싱하는 그 시간이 증가할수록 경화 팽창과 수화 팽창, 즉 물로 인한 팽창 이런 것들은 증가를 하지만 열 팽창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혼합하는 횟수. 마찬가지로 이제 혼합 시간 증가가 되면 보통 혼합 횟수도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횟수가 몇 번 이제 핸드 믹싱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번 혼합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경화 팽창이라든지 수화 팽창이 증가를 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열 팽창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링 라이너의 두께, 개수 이런 것들 증가 시 팽창이 증가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링 라이너에서 수분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가 또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링 라이너가 물을 좀 머금고 있을 경우에는 수화 팽창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건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팽창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온도인데요. 온도가 높을수록 경화 팽창이랑 수화 팽창은 증가하고 반대로 하지만 열 팽창에는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매몰제가 오래될수록 제조된 지 오래됐을수록 경화 팽창, 수화 팽창은 좀 감소하고 열 팽창은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소환 시간, 소환이라든지 계류에 대한 온도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왁스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왁스 종류에 따라 조금 더 부드러운 성분을 가진 왁스일수록 팽창량이 좀 높다라는 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팽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인데요. 오늘의 퀴즈는 이 인베스트먼트 몰드의 팽창,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그 요인들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특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화 팽창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데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경화 팽창, 수화 팽창이 증가를 하고요. 물속에 담그는 시간이 길수록 일정 부분까지 수화 팽창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몰을 하고 나서 이 매몰된 링을 물속에 잠깐 수조에 담가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나오긴 할 텐데 이때 물속에 담그는 시간이 길수록 팽창이 증가는 하지만 무한정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까지만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첨가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까지는 수화 팽창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수비가 높아서 물의 양이 많을 경우 수의 팽창뿐만 아니라 열 팽창도 감소를 한다. 즉 혼수비가 높다라는 것은 워터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화 팽창뿐만 아니라 이제 열 팽창도 수화 팽창이 증가하면서 반면 열 팽창이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화 팽창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열 팽창은 감소하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몰제 구성 성분 중에서 경석고, 그 알파 계열의 석고가 베타 계열의 석고보다는 수화 팽창력이 크다라는 특징. 매몰제 혼합한 다음에 물에 담글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될수록 위에 부분이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수화 팽창이 감소한다라는 거. 이 얘기는요, 이제 위에랑은 다르게 물에 담글 때까지, 담그기 전까지 경화된 이후에 오랜 기간에 그냥 방치를 해둘 경우에는 수화 팽창이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경화되면서 이제 수분 입자는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조한 상태가 계속 될 텐데 이 건조한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화 팽창이 감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석고결합 매몰제의 이산화규소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입자가 작을수록 수화 팽창이 증가한다라는 이런 수화 팽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번째 과정으로는요, 매물재 주입 단계입니다. 이 혼합된 매물재 내에서 기포를 좀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붓을 사용하는 목적은 납형의 이런 내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미세 부위까지 매물재를 이제 주입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제 붓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붓 끝부분이 충분히 부드럽기 때문에 납형한테 이제 손상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붓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입을 했는데 만약에 기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기포를 제거를 해야겠죠. 그때는 가볍게 입으로 살살 불어서 기포를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형의 이런 매물재 도포가 완료되고 나면은 이 링라이너가 내장된 주조링에 이제 위치 시켜주겠죠. 주조링 안에 위치를 시켜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 혼합된 매물재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입될 때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진동을 주는데, 진동을 너무 세게 주면은 이 기포가 이 납형의 교환면 쪽 있잖아요. 지금 교환면이 바닥을 향해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기포가 다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동을 약하게 줘서 기포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매물재를 주입을 할 때는 이제 살짝 링의 벽면에 가깝게 위치시켜서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삽입법으로 매물재를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이 매물재를 주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는 이제 주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삽입법입니다. 반대되는 방법인데요. 우선 매물링을 유리판에 이제 놓고서 매물재의 기포가 없도록 진동을 시키면서 이제 먼저 주입을 해주시고요. 매물재를 주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도체를 삽입을 거꾸로 들어서 삽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이랑 좀 방향이 반대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로 매물재가 경화되고 나면은요, 원추대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하게 경화가 된 다음에 제거를 해야지 납형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매물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완전한 경화 시간을 지킨 다음에 완전히 경화가 되고 나면은 원추대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입선을 금속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조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되겠죠. 소환로에서 금속 주입선 같은 경우에는 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 금속 주입선을 그냥 위쪽 방향으로 쏙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링을 거꾸로 들고 아래 방향으로 빼야 됩니다. 그 이유로는 위를 향한 방향으로 뽑아내게 되다 보면은 이 매물재 가루가 떨어져서 그 주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조 실패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주조링을 거꾸로 들고 아래 방향을 향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 이 주입선을 제거를 할 때 이제 앞서서 주입선 그 강의 과정에서 이제 그 금속 주변에 왁스로 한 겹 도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단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 주입선을 제거를 할 때 살짝 열을 가해서 왁스가 어느 정도 살짝 연화가 됐을 때 뽑아내면은 표면도 거칠지 않게 쑥 잘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왁스를 한 겹 도포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매몰법 중에서 이번에는 진공 매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선 진공 매몰에 대한 특징과 매몰 방법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공 매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용의 장비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진공의 장비를 활용을 해서 혼합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제 당연히 진공 상태에서 혼합 및 매몰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자, 혼합 및 매몰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을 할 때 사용하는 진공 장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몰 과정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장비가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공 매몰을 활용을 할 때는요, 유동성이 좋은 석고결합 매몰재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고요. 인산연계 매몰재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납형에 기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인산연계 매몰재도 진공 매몰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선
진공 그 매몰기를 사용해서 혼합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주입하는 방법은 이제 손으로, 핸드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공 매몰기를 사용해서 매몰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매몰제 분말과 실온수를 혼합 용기에 넣고 일체적으로는 스파츌러로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물과 그 분말이 잘 섞이게끔만 스파츌러를 사용해서 핸드로 믹싱을 대략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합 용기의 중심축을 진공 펌프 회전축에 끼워서 모터를 작동한다. 그러면 모터가 작동이 되면서 그 상태가 진공이 되고 이제 믹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매몰제 혼합할 때 용기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서 기포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 때문에 이 진공 매몰을 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혼합이 끝나고 나면은 용기를 분리해서 지저링 안으로 바로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공 매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진공 매몰하고 나서 수동 매몰하는 방법인데 우선은 매몰제 혼합을 진공으로 하고 혼합된 매몰제를 붓으로 직접 납형에 도포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점도가 큰 인산연계 매몰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매몰제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믹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장비를 좀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장비는 매몰제로 혼합을 해주는 진공 상태로 혼합을 해주는 장비고요. 오른쪽에 있는 장비는 우리가 이제 매몰제로 주입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기포를 한 번 더 제거하고자 할 때 쓰는 진공 장비가 오른쪽에 있는 장비다라고 장비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압 매몰법인데요. 이 가압 매몰법 같은 경우에는 진공으로 혼합한 후에 수동 매몰 과정을 통해서 매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압 매몰기 내에 링을 위치시켜서 가압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포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 안쪽을 보시면은 이제 편편한 그 판이 보이시죠? 그 판 위에다가 매몰제가 주입된 링을 넣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레버로 꽉 잠가준 다음에 이제 압축기를 사용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압 상태가 되면서 안에 있던 기포들이 좀 제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특수 매몰법인데요. 이 특수 매몰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압 팽창에 영향을 좀 주고자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지수법과 가수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물을 첨가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첨가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수법 같은 경우에는 매몰된 직후에 링을 38도씨 정도의 수조에 약 30분 동안 담궈서 수압 팽창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앞서서 수압 팽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했을 때 이 수압 팽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증가는 하지만 일정 부분까지만 팽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수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정의 물을 매몰되어 있는 링 위에다가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담그는 방법과 물을 이제 뿌려주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은 되는데 둘 다 수압 팽창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매몰 수업 잘 들으셨나요? 앞서서 퀴즈는 강의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그 내용 확인하시고 나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